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3년 제2회 데이터 거버넌스 온라인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오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올해 정기 세미나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세미나의 중심 주제는 데이터 거버넌스인데요. 지자체 및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다차원적인 개념화 그리고 쟁점,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품질 관리를 주제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시는 국립안동대학교 송석현 교수님과 공공데이터 연구를 데이터 품질 평가,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하고 계시는 한국지역정보사회진흥원의 전형아 선임연구원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 후에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마련하였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국립안동대학교 송석현 교수님을 모시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10년, 데이터 품질과 디지털 국정 관리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현 교수님께서는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자정부특위 전문위원을 역임하시고요. 한국지역정보화학회 AI 빅데이터 연구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며요. 한국정책학회 지식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 국립안동대학교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연구와 함께 후학 양성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송석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국립안동대 송석현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강의를 하게 돼서 무한 영광이고요. 오늘 주제가 데이터 품질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데이터 품질이 결국은 데이터 거버넌스 중에 요소 중에 되게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주제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제가 그동안에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이번 그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좀 연관을 시켜서 내용을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자료는 먼저 미리 말씀드리는데 좀 학문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저의 어떤 소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10년. 올해가 원래 공공데이터 개방이 2013년도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2023년이어서 참 뜻깊은 이제 10년이 된 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데이터를 위해서 정주를 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까지 이렇게 도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라는 거를 한번 먼저 공유를 해보면요. 다들 아마 이 내용을 듣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데이터를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도 하시고 고민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분들과 함께 한번 그동안에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잘 조성을 해왔는지를 한번 랩업하는 차원에서 이 장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그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선 게 아닌가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도 다들 뭐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고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했지만 실제 그런 어떤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법까지 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입니다. 최초. 그래서 그만큼 법적인 부분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찾아와서 문의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저희가 갔을 때도 미국 쪽에 있는 베스 노백 이런 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분들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공공데이터 법을 만들어서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시는, 그래서 그런 어떤 협의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19 때 마스크 대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나라가 민관 협업이 뭔지를 이제 보여줬고요. 실제 그 정부만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기업들이 함께 그런 어떤 마스크에 대한 처리를 같이 협업을 해서 정부는 데이터를 개방을 하고 민간이 실제 앱을 만들어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멋진 그런 작품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나라의 그런 데이터의 그 개방이나 활용의 수준이 을 보여주는 거였고요. 실제 이거 같은 경우도 OECD에서 그 공공데이터 평가를 하는데 OECD 자체에서 이런 어떤 모델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 모델을 가지고 다른 어떤 나라들한테 널리 알리고 이런 어떤까지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될 수가 있었던 거는 결국은 전자정부라든지 우리나라가 데이터에 대한 그런 어떤 수십 년 동안, 10년 동안의 노력이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데이터 생태계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이렇게 정부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 때 박근혜 정부의 이제 공공데이터 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2016년까지의 정말 이제 그 생태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실제 이렇게 검토한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실제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정부, 그 다음에 중간이 기업이고요. 이제 마지막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국민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들 간에 이제 데이터가 서로 흐르고 서비스가 흐르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그 굵기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부의 역할이 참 많이 컸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때의 서비스는 이제 앱 위주의 서비스만 많이 스타트업이 활성화됐었다. 사실상 데이터 산업 생태계는 우리가 한 5가지 종류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앱 개발만 그때 좀 많이 성장했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 조금 더 보면 국민과 정부 간의 선이 이렇게 피드백이 없는 거를 보일 거예요. 두 선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초기였고, 아무래도 그 국민의 그런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을 만들어낸 부분이 다소 조금 약하지 않았냐라는 어떤 거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또 그 공공 데이터 개방하고 활용하는 부분을 진행한 내용을 이제 그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때도 조금을 내용을 보면 조금 너무 데이터 생산에 좀 치우쳐져 있지 않냐라는 어떤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을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다소 조금 안타깝다 이런 내용도 감사적인 측면에서는 나왔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 생태계가 잘 조성됐냐? 생태계의 핵심이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봤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감사원에서 공식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자료니까 아마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그래프를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부처나 정부에서 전문가가 판단을 한 건데 실제 감사를 해보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아쉽게도 생태계의 그런 성장이 좀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장이어서 제가 이렇게 공유하러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이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어떤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또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어떤 이제 데이터 생태계를 한번 조망을 해봤고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이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의 품질이 결국은 이제는 그 하나 분야의 어떤 서비스만을 위한 품질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 품질이라는 게 결국은 정부 전체를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쥐락펴락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도 실제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인수위 지원하면서 이 그림을 한 달 동안 해서 제안을 한 내용인데 결국은 데이터의 품질이나 데이터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어떤 부분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국정을 이렇게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때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디지털 국정 관리라는 어떤 이 부분이 이제 그 데이터를 처음에 모니터링하고 두 번째는 AI로 분석을 하고 세 번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디지털 트윈이라는 컨셉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까지 내는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국정을 지원하는 어떤 측면으로 가자라는 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 중에 하나의 어떤 파트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고요. 실제 이거가 가능한 이유는 보면 밑에 그 많은 플랫폼들이 이렇게 이미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렇고 이제 웬만한 분야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그릇이나 데이터가 쌓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다 이제 기반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거를 기반으로 충분히 우리나라가 디지털 분야에 선도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준비했고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이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기획재정부 있을 때 실제 이거를 구축을 했고요. 차세대 디브레인 쪽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만들어져서 서비스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확대해서 이제 앞에 그 디지털 국정관리를 이제 인수위 부분에 제안을 했던 거고요. 예시를 보면 좀 더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모니터링 단계에서의 역할 부분인데 잘 보시면 되게 아쉬운 내용이에요. 저희도 이거 조사를 할 때 참 저희도 안타까웠는데 이게 이제 경상남도 그 거제시의 사건이거든요. 거제시가 그 항만 배 조선을 하는 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그래프를 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래프화를 시킨 거예요. 도식화를 시킨 건데 그때 당시에 2014년에 이미 빨간색이 이렇게 보이죠? 빨간색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미 실업급여를 많은 그런 주민들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결정을 언제 했냐? 정부가 2018년 5월에 고용산업 위기 지역을 지정을 했어요. 이게 몇 년에 거의 30개월 이상이 이게 임계치를 넘어설 정도로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거제시에 있는 주민들은 힘들어질 대로 힘들어지고 난 이후에 지정을 받은 거죠. 지정받고 나니까 당연히 이게
없어지고 안정화를 돌아간 걸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는 데이터 시대에는 그때 당시에 이런 어떤 컨셉이 있었으면 좀 더 이게 정책 의사 결정할 때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앞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일이 안 생기게끔 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잘 한다는 게 이게 그 정책 모니터링 단계에서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GDP 예측에 대한 것들도 AI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기재부 있을 때 구축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있는데 그 GDP라는 거를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GDP가 어떤 거냐면 아시겠지만 국가의 어떤 성장이나 국가의 그 살림살이를 바로 알 수 있는 그 지표거든요. 근데 지금의 그 GDP에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발표를 하고요. 그 GDP에 대한 결과값을 1, 4분기가 끝난 한 달 뒤에쯤에 발표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 4분기에 대한 상황을 한 달 뒤에 결국은 발표를 한다는 거죠. 한국은행이나 KDI에서. 즉, 요즘처럼 이렇게 이때 당시에 그 코로나가 터지고 경기가 되게 빨리 돌아가고 위급하게 돌아오고 탄력성 있게 막 돌아가는 게 요즘의 이제 상황인데 한 달 뒤에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거의 판단에 따라서 기재부를 보니까 예산도 이렇게 배분을 하고 뭐 도와주는 걸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늦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을 적용을 하면 이거 AI를 적용해 보니까 거의 한 달 이상을 앞으로 당겼어요.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실제 의사결정을 할 때 상황을 이제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POC 컨셉으로 해봤고 가능하다는 걸 조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컨셉이 앞에 있는 디지털 국정관리에서 2단계의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거고요. 마지막 단계는 지금 디지털 트윈 컨셉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윈들 다 아시겠지만 디지털 트윈은 이렇게 한쪽의 그 파트만 보는 게 아니에요. 종합적인 설계거든요. 우리가 도시를 지을 때 우리 스마트 시티 얘기하지만 요즘에 그쪽 분야에 지금 디지털 트윈 많이 쓰겠지만 한 분야도 중요하지만 도시 전체를 바라보고 그 종합적인 내용으로 컨셉으로 도시를 이렇게 개선하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디지털 트윈 컨셉처럼 이제 정책도 어떤 한 부처가 어떤 판단을 할 때는 한 분야만 보는 게 아니고 부처 전체의 업무를 돌아가는 거를 같이 조망하면서 그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의 정책 시뮬레이션 단계다. 이렇게 해서 이 디지털 국정관리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여기서 핵심이 뭐냐? 데이터의 품질입니다. 데이터 품질이 잘못 들어가면 의사결정은 끝나는 거예요. 예, 다들 아시죠? 그래서 자, 그러면 데이터 품질이 뭐냐? 데이터 품질은 제가 2011년, 2년 때 이 데이터 업무를 할 때 내용을 좀 가져왔었는데요. 실제 데이터 품질은 미국에 대한 컨셉을 저희가 많이 가져왔어요. 미국에 대한 접근을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에 미국도 데이터 품질법을 그때 당시에 만들었더라고요. 왜 만들었냐? 한 4가지의 내용이 있죠. 첫 번째가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어떤 데이터 오류로 인해서 뒤바뀔 수 있다는 걸 그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중국 대사관의 오폭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에 뭐 돈을 수만 달러 이렇게 수천만 달러를 보상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 품질이 이제는 저품질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데이터 품질법을 이렇게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요건이 뭐냐 3가지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유틸리티 편의성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무결성, 신뢰성, 인티그리티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컨셉으로 미국이 품질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제 봤었고요. 그러면
이제 학문적으로나 그런 내용의 데이터 퀄리티가 뭐냐라고 조금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우리 데이터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가장 유명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이블 같은 책이죠. 여기서 하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데이터의 품질은 그 고객이 원하는 수준까지를 만족할 때까지 맞춰주는 게 데이터 품질을 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우리 데이터 쪽이나 IT 쪽에서는 유명한 회사가 IBM이잖아요. 그래서 IBM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IBM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데이터 퀄리티가 결국은 그런 어떤 데이터의 질, 얼마나 잘 되어 있냐라는 거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는 뒤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국은 데이터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에 대한 거의 핵심이 데이터 품질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OECD에서 공공 데이터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인데 대부분의 내용이 데이터 퀄리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정부의 활용을 위한 노력이 뭔지. 결국은 데이터 품질이 데이터 거버넌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할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런 다양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의를 그럼 어떤 데이터 그런 질을 이렇게 갖춰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IBM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챗 GPT를 안 보면 또 이렇게 얘기가 안 돼서 챗 GPT도 한번 이렇게 제가 가져와 봤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IBM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용들은 다 세 군데가 다 비슷해요. 근데 IBM 같은 경우는 정말 DB에 국한되어 있다는 좀 느낌이 들어요. 데이터베이스에 국한되어 있고 그거를 관리하고 그걸 처리하는 정도에 국한되어 있고 결국 마지막은 뭐냐? 목적에 맞춘다. 비즈니스 컨셉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액세서빌리티를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냐? 결국은 데이터는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개방을 하든 공유를 하든 활용할 때 있어서 이런 어떤 접근성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위키피디아는 강조를 하는 것 같고요. 챗 GPT는 재미있는 어떤 이제 키워드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 거예요. understandability라고 해서 이게 뭐냐? 결국은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AI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양한 어떤 퀄리티에 대한 어떤 조건을 이렇게 다양한 기회에서 얘기를 했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데이터 품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냐?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죠.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데이터 품질 평가를 우리나라가 당연히 법은 우리나라 그 공공데이터 법에 들어가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 품질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여기 들으시는 지자체 분들이나 공공기관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마 이게 실감을 하실 거예요. 이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한 걸로 해서 평가를 하고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그 수준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게끔 하는 거를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평가 지표는 이제 계획부터 구축, 운영, 활용까지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보는 걸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평가 지표를 수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등급도 5등급으로 나눠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1등급까지 해서 그 품질이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등급 체계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 구체적인 건 아마 전문가이신 전영아 선임님이 아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론인데요.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이즘에 그 디지털 뭐 대전환 이전 어떤 이런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데이터 품질인데 그 품질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계속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냐 이 5년 안에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첫 번째, 데이터를 더욱 오픈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의 그 품질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데이터를 더 개방을 하고 공유를 함으로 해서 그 데이터의 품질을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데이터 생태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스테이크홀더 간의 그런 관계성을 보면서 데이터 품질을 높여가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입체적인 고민을 정부가 이제는 더욱더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좀 더 이제 촘촘한 데이터 정책을 앞으로 해야 된다. 이게 촘촘한이라는 내용이 이제 제가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듬성듬성하게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숲을 이렇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데이터 뉴딜 정책처럼 이제 그 숲을 이렇게 그렸다면 그 숲에 이제 가늘가늘한 나무들, 줄기들을 이제 채워가면서 가는 그런 디테일이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저희 소견을 이렇게 적어가 봤습니다. 예. 저의 뭐 발표는 두서없었지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석훈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공공데이터 개방 10년의 역사와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국정 운영 현황, 또한 더불어서 데이터 품질 개념하고 특징까지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전영하 선임연구원님의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하 선임연구원님은 창업진흥원과 감사원에서 데이터 연구와 더불어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시고, 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공공데이터 품질과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데이터 품질 관리 사례, 품질 진단에 대한 지식을 저희에게 또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전영하 연구원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형하 선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공데이터 품질과 표준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좀 더 실무적으로 공무원분들이나 공공기관에서 계신 분들이 데이터 품질과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한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생성에 따른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생성에 따른 품질 표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볼 때 품질과 표준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품질은 결국에는 절대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사례와 같이 데이터는 결국에는 활용이 되어야 되고요. 데이터를 활용할 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보면 대부분 데이터 품질과 표준입니다. 보시는 이 사례도 최근에 증가하는 민원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분석하려고 보니 데이터의 분석 결과가 좋지 않다거나 혹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달랐다는 부분에서 출발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살펴본 결과 결국에는 데이터 품질과 표준이 문제가 있었다고 본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사례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민원 신청 정보가 필수값,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혹은 주소 정보들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다거나 혹은 누락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표준 사전이 미정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표준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품질과 표준은 목적이 될 수 없고 과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는 프로세스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이제 데이터 가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 가공하실 때 저희가 뭐 크게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 분석이 아니라 그냥 쉽게 저희가 엑셀 파일 하나를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한 개 있을 때는 그 데이터를 뭐 필터링 하시고 피보팅 하시고 뭐 분석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아마 그 안에서 어떤 나름의 사용자들이 규칙이라든지 뭐 표준을 만드셔서 사용하실 겁니다.
이거는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제 옆에 있는 동료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든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의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기준으로 데이터가 생성 또 관리가 되고 있을 텐데요. 그 두 개의 데이터를 합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될까요? 그게 2명이 아니라 3명이고 5명이고 1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커지고 그리고 DB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해관계자가 많아지고 이해관계자 간에 생성된 데이터의 형식, 구조, 약속들이 다 달라집니다. 다른 말로는 프로토콜이라고도 하고 이제 표준화라고도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국어사전, 영어사전처럼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DB 혹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구, 세대 이런 것들은 어떤 용어로 통일하자. 그리고 이 용어의 의미는 이것이다. 라는 기준을 정하는 거고요. 그런 기준이 없을 경우 데이터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요 계산 내용은 이제 뒤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방법론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DB 품질 진단 그리고 계산 이 과정은 저희 행안부라든지 과기부 또 다양한 기관에서 한 15년, 16년부터 품질 관리 표준화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인증 제도라든지 민간에서도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공공기관 혹은 공무원분들이라면은 이제 데이터 품질 표준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시거나 수행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제 마주치는 거는 사실 이제 이걸 왜 하지? 라는 질문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정이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품질과 표준 오류가 나타났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품질 오류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품질 오류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또한 그 데이터 활용 목적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통합 고객 등록 여부, 판매 여부 등 어떤 거래 혹은 쇼핑몰과 같은 이제 DB에서 나오는 컬럼 리스트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통합 고객 등록 여부, 판매 여부 이런 것들은 여부에 대한 컬럼이고요. 이 여부에 대한 컬럼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Y나 N, O나 X처럼 두 가지 값만 입력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품질 관리가 왜 필요할까요? 바로 이제 데이터가 만약에 통합 고객 등록이 되어 있는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습니다. 혹은 고객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 그리고 패턴들을 분석하고 싶고 분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값이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값이 OX, YN, 01 다양한 관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O랑 Y 그리고 1은 이 사람이 등록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 반드시 업무 담당자라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결국에는 활용을 목적으로 봤을 때 이 데이터가 하나의 기준, 예를 들자면은 yes일 경우에는 y, no일 경우 n만 쓴다 이런 식의 기준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품질 진단 규칙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번호, 그 날짜, 코드 등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번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업자 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들도 사실 데이터 분석 활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제 키 값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연계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값인데요. 저희가 사업자 번호를 볼 때도 저희가 만약 언더바를 쓴다, 슬러시를 쓴다, 대시를 쓴다 라고 해서 사업자 번호를 패턴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구분자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구분자가 개개인 혹은 이제 기업별로, 공공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쓴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관 차원에서 혹은 DB 차원에서 하나의 기준을 마련했고 이거를 이제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좀 명시적으로 문서화해서 진단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데이터 가공에 대한 비용이 많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을 실제로 도출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여부라고 했을 때 어떤 컬럼은 이제 YN만 입력될 수 있고 어떤 컬럼은 1, 2가 입력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해당되는 DB 혹은 해당되는 엑셀 파일에 각 컬럼별로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별로 실제 데이터가 어떤 값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것을 이제 정의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여부가yn이라고 하면은 이 컬럼에는 yn 이외의 값이 들어가면 다 오류입니다. 왜냐하면은 yes, no 아니면 ox라는 게 결국에는 데이터 활용하기 위해서 가공 단계에서 결국에는 변환 혹은 교체를 시켜줘야 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호, 날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날짜 기준으로 많이 분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석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엑셀 파일을 아마 공무원분들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쓰실 텐데 데이터를 취합하거나 활용하실 때 그 날짜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DB나 혹은 개인 데이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날짜를 표시할 때 이제 YYY, 그러니까 연도를 4자리를 표시하고 월을 00 혹은 MM 이런 식으로 2자리를 표시하고 이런 표시 방식 그리고 관리하는 방식들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데이터를 변환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생성 단계에서부터 데이터의 관리 기준을 정의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 구축 사업이라든지 감리 등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 표준이 잘 준용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 품질 관리할 때도 구축 당시 혹은 데이터 품질 표준 관리 체계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약속, 그 프로토콜이 이 해당되는 테이블, 컬럼에 잘 적용되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컬럼이 연, 월, 일이 입력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연, 월만 입력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게 현장에서는 많은 이제 마찰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담당자는 2023년 03은 3월이다. 뭐 며칠인지를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정보화 담당자 혹은 품질 표준 담당자는 이 컬럼은 반드시 1도 들어가야 된다. 뭐 3월 며칠이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무 담당자는 뭐 30일 하십시오. 3월 1일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그 자체가 이제 현실을 또 왜곡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상당히 품질 표준 관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데이터 품질 개선을 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부와 유무 값 같은 경우는 이제 yn 혹은 01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점에 이미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세미나를 보시는 분들이 내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시스템에 컬럼별로 이 컬럼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된다 혹은 어떤 표준을 쓰고 있는지를 모르신다 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그게 모르신다 혹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한번 다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지침이라든지 법을 통해서 2009년 이후에 구축된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감리를 통해서 이런 표준이라든지 품질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화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시되어 있는 문서를 가지고 이 컬럼은 여부다, 이 컬럼은 유무다, 그리고 여부고 유무이면 이 데이터 값이 무엇이 입력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고 설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요구사항들이 바뀌면서 데이터 값이 이제 여러 개 입력이 된다거나 혹은 외부 DB와 이제 연계가 되면서 혹은 통합이 되면서 데이터 값이 섞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표준화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단순히 바꾸는 거는 이제 일회성이라는 거는 뭐 직접 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궁극적으로 입력되는 단계에서 응용 시스템에서부터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는 데이터 이외에는 입력되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패턴을 갖는 값을 어떻게 관리하냐 부분입니다. 패턴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준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뭐 세 자리, 두 자리, 뭐 세 자리, 세 자리, 두 자리 이런 식으로 기준들이 있을 텐데 입력 당시에 입력 시점부터 이 패턴에 맞지 않는 데이터는 입력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제약 조건이 생기면 이제 사용자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응용단에서는 사실 데이터의 제약 조건들을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좀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백단에서 데이터가
적재되는 DB단에서 그런 오류 데이터들이 많이 발견이 될 거고요. 단순히 당장 오류 수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프론트단, 어플리케이션단에서 그런 제약 조건들이 잘 구현되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부터 데이터가 생성이 될 수 없게 막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네, 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DB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DB는 결국에는 좀 기관에서 정보 시스템이라는 그 운영하면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표준 관리라는 것은 사실 뭐 저희가 정보화 사업 유지보수를 이제 발주를 내시거나 또 혹은 뭐 내부에 있는 정보화실에서 좀 관리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보실 건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공공 데이터 중에서 개방되는 파일 데이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일 데이터는 그 공공 데이터 포탈, 열린 데이터 광장 등에서 이제 좀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시고요. 그 데이터들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되게 많은 그 데이터 가공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가공들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생성 시점부터 데이터의 품질 표준을 맞춰서 개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데이터 품질 관점과 그리고 이제 도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도구는 아마 이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받으시는 기관들은 좀 익숙하신 도구이실 겁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라와 있는 개별 파일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등록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툴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해당되는 컬럼을 선택해서 그 컬럼이 어떤 데이터이냐, 이거 수량을 관리하는 데이터냐, 열을 관리하는 데이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이제 진단을 수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진단 규칙 설정하게 되면은 이게 날짜인 경우에는 연, 월, 일을 관리하는지, 연, 월을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 버튼을 눌러서 이제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정비를 하게 되는 것도 이제 사전에 설정했는 진단 규칙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은 전화번호다라고 하면은 전화번호의 구분자는 반드시 하이픈이어야 된다라는 규칙을 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화번호 사이에 뭐 언더바라든지 슬러시, 갈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하이픈으로 수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결과 보고서까지 다운받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 품질 관점에서 쭉 좀 실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파일 데이터 진단, 점검, 정비, 이런 것들은 사실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수준평가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데이터를 다운받으시고 데이터를 좀 뭐 융복합하시고 이거를 분석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맞닥뜨리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를 뭔가 진단하고 개선하는 거를 좀 개인적 관점, 공무원 개개인 분께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관점으로 좀 보면은 결국에는 데이터 합칠 때 무슨 기준으로 합쳐야 되냐, 여기에 이제 좀 수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약속,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가 될 겁니다. 데이터 표준화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정부에서, 그리고 공공 데이터 관점에서 이제 기준과 규칙들이 있고요. 그런 기준과 규칙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어는 결국에는 그 형태소 단위로 이제 분할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업무 단어, 그리고 형식 단어. 업무 단어라고 하면 어떤 행위나 어떤 사건의 주제가 다른 단어일 거고요. 형식 단어는 이 단어를 어떤 범위에, 어떤 도메인에 속하는지를 정해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작업 종료 일시라고 가정하면 이제 작업 종료라는 사건의 일시, 날짜를 나타낸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표준 단어들의 조합으로 용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용어라는 건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는 실제로 이제 단어와 용어의 조합으로 이제 만들어진 표준 용어가 실제 물리 DB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컬럼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DB 컬럼 정의서에 이제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용어가 이제 컬럼명으로 생성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단어에서 이미 컬럼 영문명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이 다 정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형식 단어에서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미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 길이가 가져오게 됩니다. 네, 좀 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사실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또 과정을 통해서 접근해 보셨던 내용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요즘에 좀 뭐 AI라든지 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데이터 품질 표준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좀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앞서 보셨던 것들은 상당히 좀 단순한 작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데이터를 이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컬럼들을 보시고 그 컬럼에 대해서 규칙을 정한다거나 혹은 업무에서 어떤 특정한 주제어를 뽑아내고 형식어를 뽑아낸 다음에 용어를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누가 제일 잘하냐? 왜냐하면 이게 문법이 있는 거니까요. 문법이 있는 걸 누가 제일 잘하냐 하면은 생성형 AI가 제일 잘합니다.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도 하나의 프로토콜, 약속, 규칙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우리 뭐 한국에만 쓴다, 뭐 어떤 특정 DB에서만 쓴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쓰는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GPT는 그러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예시는 제가 좀 프롬프트를 좀 숨겨서 프롬프트가 뒤에 적혀 있는데요.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는 제가 제시한 데이터 중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찾아서 수정을 해달라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시켰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넣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서 아까 개방 데이터, 파일 데이터 진단할 때 저희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그 프로그램에다가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기준일, 시군구, 명, 구분,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품목, 규격, 단위 이런 것들 다 클릭하셔서 진단 규칙이 뭐에 해당되는지 그 어떤 의미인지를 다 하나씩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엑셀 파일에 있는 걸 컨트롤 CV로 그냥 해버린 겁니다. GPT가 뭘 찾았냐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에서는 날짜를 표시하는 게 콤마 23처럼 요약을 해서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앞에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으로 바꿔줬는 겁니다. 앞서 내용이 이제 이거는 23년이라는 걸로 표시되면 안 되고 2023년에 표시돼야 된다는 걸 제시함과 동시에 이제 수정된 값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사실 뭐 지금도 좀 GPT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이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테이블 형식은 이제 마크업 테이블이라는 HTML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화면에 표출한 건데요. 약간의 이제 API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바로 CSV나 엑셀 혹은 DB에다가 정제된 값을 바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좀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앞서 아까 표준화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요. 표준화도 막 단어들 많이 있는데 그 단어에서 용어를 만들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뭐 전문가들, 뭐 연구하시는 분들, 또 뭐 많은 질문이 있는 분이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자면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작업 종료 일시다. 그 작업 종료 일시라는 건 저희가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DB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느냐? 근데 그 용어를 쓸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이 있어요. 이 단어 안에서만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단어가 1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 작업 종료 일시라는 의미는 알겠는데 그 1만 개 중에서 이걸 나타내는 단어들을 다 찾아서 용어를 만드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실제로 전문가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보거나 약간의 뭐 엑셀의 기능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냥 단어 사전을 쫙 넣어놓고 여기는 프롬프트를 표시했는데 이렇게 프롬프트를 썼는 겁니다. 공통표준 단어다. 공통표준 단어를 활용해서 DB에 사용할 용어를 만든다. 그리고 용어는 작업이 종료되는 일시이다. 제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영문 약어명은 언더바로 구분해야 되고 반드시 위에 있는 표준 단어만 써야 된다고 했고요. 이렇게 하니까 아까 제가 앞서 교육에서 예시 들었던 작업 종료 일시도 나왔고요. 작업 종료 일시 이외에도 완료 일시, 마감 시점, 종료 시각 이것들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쓸 수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제시하고 있는 단어 사전에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 그 의미와 가장 밀접한 용어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좀 내용들, GPT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좀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가 지금 결국 어떻게 개인한테 올 것이냐, 그리고 기관한테 올 것이냐, 좀 많은 이슈와
앞으로 좀 나가야 할 방향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공공기관에서 GPT API를 쓰는 데 있어서 뭐 국정원의 보안 이슈라든지 보안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고요. 또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좀 데이터 품질 표준 혹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기능을 쓰지 않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도 이 업무를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여드렸던 품질 관리라든지 표준화라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뭐 요즘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뭐 LMM 모델은 10메가, 20메가 안쪽으로도 만들어지고 뭐 개인 휴대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데이터를 활용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데이터 활용이랑 분석 관점에서 품질과 표준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데이터 거버넌스, 우리의 기준,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데이터를 정자하고 관리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을 결국에는 좀 생성형 AI라든지 좀 기계들이 많이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준,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 적용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을 좀 기계들과 함께 하는 식으로 앞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형아 연구원님의 그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 그리고 현황 또한 그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 거기에다 나아가서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를 데이터 품질과 표준화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귀한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1부를 마치고요. 10분간의 휴식 후에 2부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휴식 시간 동안 발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데이터 거버넌스 온라인 정기 세미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전 질문 받은 거 질문 드리고 또 실시간으로도 질문을 주고 계셔서 실시간 질문 함께 질문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그 실시간 질문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어요. 행정안전부에서 공통 표준사전을 제공하는데 기관 표준사전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강릉시에서 최용규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럼 그 아까 표준에 관련해서 또 연구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먼저 답변 들어볼까요? 네, 그 공통표준 용어 사전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만들고 있고요. 이제 올해도 더 많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관 표준 사전을 굳이 공통표준 용어를 준용하면 되는데 그냥 따로 만들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관 표준 사전, 공통표준 용어 사전, 이 사전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관 표준 사전은 결국에는 제일 아래 단계, DB 표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DB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혹은 정보 시스템에 아까 말씀드렸던 약속 같은 겁니다. 그 표준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 DB의 약속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DB와 또 다른 DB, 만약에 강릉시에서 가지고 있는 DB들이 한 10개든 20개든 있을 겁니다. 그 강릉시에 있는 DB들을 하나의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해서 통합 데이터 세트를 만드신다고 가정하셨을 때 또한 기관 단위의 표준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기관 표준 사전 또한 어떻게 일을 위해서 일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 활용, 그러니까 기관 단위의 데이터 분석, 기관 단위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기관 표준 사전이 필요한 거고요. 마찬가지 관점으로 공통 표준 용어도 이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차원의 데이터 통합 분석 활용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표준 용어 사전들이 그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관 표준은 기관 데이터 활용 분석 목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왜 필요한지부터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정말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표준을, 기관 표준을 또 따로 만들고 공통 표준이 있는데 밑에 또 만들게 되고 하다 보면 기존에 나와 있는 표준과 좀 다른 표준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또 작업을 할 때는 이중적인 작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실제로 기존에 존재하는 표준 혹은 타 기관 혹은 상위 표준에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 이제 약속들이 생겼을 때 다른 약속과 이제 상충되는 게 생길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표준들은 하이어라키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DB 표준은 DB 안에 약속이지만 만약에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있다, 용어가 있다, 상위 표준, 그러니까 기관 표준에 동일한 단어나 용어가 있으면은 기관 표준을 우선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일한 단어 용어가 기관 단위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공통 표준 용어가 있다라고 하면 공통 표준 용어를 우선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국에는 상위 단위에서 데이터를 분석 통합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데 이제 가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사전에 DB를 담당하시는 분은 기관 표준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거고요. 기관 담당자께서는 공통 표준 용어, 상위 표준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의 그 표준을 가지고서 기관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선별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실시간 질문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요. 데이터의 품질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시는데 데이터 품질 관리는 사후 관리, 그 비용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데이터 생성 시에 표준 데이터로 하면 노력 비용이 절감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표준 데이터의 기준 같은 것이 있는지라고 또 질문 주시고 또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는지 또한 그 두 번째 질문 같이 그럼 여쭤볼게요. 발표 중에 데이터 품질 관리 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고 또 사용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기를 부탁하셨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부터 답변 드리자면 공공기관과 이제 중앙행정부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라는 제도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받으시게 되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도구 그리고 개방 데이터 품질진단 도구를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혹시 이제 개별 파일 데이터에 대해서 품질 진단을 하고 싶으실 때 그 데이터 품질 진단을 위한 도구가 이제 공공데이터 포털 자료실에 가면은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셔서 이제 파일 데이터 진단을 직접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그 표준 데이터 기준 같은 것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표준 데이터 기준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값을 만드는 곳이 이제 국내에도 있고 이제 해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지금 날짜 표시 형식도 이게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ISO에서. 그래서 YYMMDD 그리고 HHMM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단위들이 있고요. 그런 국제 표준이라든지 혹은 국내의 산업 표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 표준을 이제 많이 준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국제 표준, IS 표준이나 산업 표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야별 혹은 기관별로 우리의 약속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날짜와 같은 경우는 좀 분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온도다 라고 했을 때 그 온도의 범위는 몇 도에서 몇 도가 입력되어야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오류다 라는 것들이 뭐 다양한 연구라든지 경험치상으로 이제 쌓여 있으실 건데요. 그런 데이터 규칙과 진단을 넣어 놓을 수 있으시고요. 예를 들어 이 패턴에 예를 들자면 우편번호 원래 6자리였다가 5자리로 바뀌었죠. 이제 그런 법령, 지침, 규정의 변화에 따른 이제 데이터 패턴이라든지 기준들을 미리 약속, 그러니까 데이터 표준 용어 사전이라든지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기관 차원의 이제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야 할 겁니다. 상당히 이제 기관 차원에서 혹은 분야별 다양한 활동들의 기반이 되어서 이러한 규칙들, 관리 기준들이 생성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송 교수님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앞에 발표 부분에서 그동안의 10년간의 이 전자정부와 또 새로이 시작하는 데이터 플랫폼 정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그냥 물론 아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네, 전자정부하고 데이터 플랫폼 정부라는 것이 어찌 보면 혹시 이름만 달라진 건 아닌지 하는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두 차이가 어떠한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네. 되게 어려운 네. 뭐 이게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뭐 정답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다들 뭐 바라보는 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어떤 뭐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 이제 소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전자정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자라는 이제 그 단어를 좀 보면, 이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디지털과 아날로그 얘기할 때 그 디지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우리가 아날로그의 반대가 디지털이었고, 그거를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전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뭐냐, 0101을 의미하는 게 이제 과거의 디지털이었고, 지금 와서 그러면 왜 다 갑자기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이라는 얘기를 또 꺼내냐라고 이제 하는데, 요즘에 얘기하는 디지털의 컨셉이 조금 더 넓어졌어요. 이제 넓어졌는데, 요즘에 얘기하는 그 디지털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not physical이에요. not physical. 즉, 0101을 넘어서서 공간 개념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VR이라든지 저희 이제 학교에서도 메타버스를 학생들한테 수업을 가르치고 하고 있는데, 유니티 프로그램을 가르치면서 그런 공간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있는 그 피지컬한 거를 빼고는 다 디지털로 시키겠다. 예, 그래서 지금 과거의 디지털이 더 확장돼서 지금 그 디지털로 이렇게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이 추구하는 그 단어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플랫폼 정부가 뭐냐? 플랫폼은 말 그대로 이제 정부가 많은 서비스부터 운영, 뭐 데이터까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얘기를 들었지만 코로나19 때 마스크에 대한 처리를 정부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정부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그거를 가지고 그 기술이나 창의적인 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그거를 이제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고, 그 서비스가 비즈니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그래서 즉 플랫폼이라는 거는 정부는 데이터 정도를 개방을 하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거기 주위에 있는 활용하는 기업들을 더 성장시켜서 그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어떤 만족감을 높인다, 질에 높인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자정부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 그 부분에서의 그 디지털 정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산화 시켰다라는 그러한 그렇죠. 의미에서의 네. 정부이고,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현실 연장의 공간들, 확장된 공간들이 생겨나면서 네. 현실의 공간과 디지털의 공간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정부, 그리고 네. 공간적인 개념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네요. 네, 플랫폼이 원래 그 기차에 타고 내리고 하는 누구나가 와서 들렸다가 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인 것처럼,
정부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민간 기업이든 시민이든 아니면 정부의 기관에 관련된 사람이건 누구나가 이곳에 와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네. 개념이군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교수님. 네. 제가 말한 것보다 해석을 더 잘하시네요. 아니, 네. 아니 교수님께서 네, 네, 너무 쏙쏙 설명을 아니, 네, 잘해주셔가지고 또 아까 처음에 발표 때도 정말 어려운 개념을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정말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에 반영한 사례를 여쭤보시면서요. 현재 개방 중인 공공 데이터의 한계나 혹은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지자체잖아요. 이제 네. 제가 현업을 좀 떠나고 학교를 지금 이제 간지 좀 됐지만 그때 생각을 해보면 지자체는 지자체만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자체에 특화된 어떤 그런 관련된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자체는 또 작은 정부가 도가 있고 거기에 그 지역에 어떤 업체나 특화된 업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의견. 막 개방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뭘 원할까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생태계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원래 선순환입니다. 피드백이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계신 기업들을 이제 키우는 방법이고 하려면은 정부가 지자체가 기업한테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말을 해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정부 내에서 지자체에서 이제 어떤 표준으로 어떤 품질로 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면 그거를 이제 특화된 기업들이 비즈니스화 시켜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정부가 지자체가 직접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지만 그 서비스를 지자체가 어떤 예산을 막 들여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지자체 분들한테 데이터를 주문해서 여러분들이 좀 서비스를 하셔라라는 어떤 컨셉으로 좀 이렇게 이제 하면 그분들이 이제 비즈니스와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분들 그러면 지자체는 편하게 데이터를 개방을 할 수가 있는 것도 더욱더 실질적인 개방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런 접근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말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맞습니다. 개방이 네네. 되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손쉽게 공급을 하면서 네. 민간과 공공이 선순환적인 그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교수님 그렇죠. 논문에서 또 네네. 언급하신 것처럼 네네. 그러한 네.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또 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그러면 이 공공 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어떤 지자체의 사례 같은 걸 또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진짜 지금 공공 데이터 활용 사례는 워낙 다양하고 많고요. 또 로컬 기반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앱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예시가 되게 협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대표적인 서비스 혹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데이터셋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본 이유는 바로 이제 서울에 있는 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이제 통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들이 개방이 되면은 그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데이터를 사실 섞어야 되고 묶어야 되고 통합시켜야지 그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현재 많은 포털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개방하는 데이터들이 그 기간 내의 일관성은 맞더라도 타기관과의 데이터를 합쳤을 때 그 일관성이 좀 많이 흐트러집니다. 또 다른 기관이 아니더라도 저희 A 부서에서 생성한 데이터와 B 부서에 있는 생성한 데이터가 사실 합쳐졌을 때
데이터가 잘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따릉이, 그다음 미세먼지 데이터, 그리고 지하철 데이터, 그다음에 유동인구, 이런 전체적인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올 수 있는 데이터들을 한 개의 통합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이 데이터셋이 처음 개방됐을 때 저도 계속 지켜봤었지만 조회수가 엄청 빨리 증가하더라고요. API 신청 건수가 엄청 많이 증가했고, 아마 열린 데이터 광장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다운로드 받거나 API를 활용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나왔냐 라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서비스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활용 가능성을 열어줬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도 한강에 야시장을 하곤 했었는데, 한강 야시장이 이제 예전에 반포에서 하다가 여의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언론에서 나온 거 보면은 왜 그랬냐라고 하니, 반포에서 한강 야시장을 했을 때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보니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더라. 그리고 교통 체증이라든지 따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기서 행사를 계속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신 거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신 사례이신 거고, 그래서 좀 더 넓은 곳인 여의도로 옮겼다라는 그런 언론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역 단위로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좀 많은 좋은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좀 하나로 모아서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서비스가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그 지자체 사례를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사전 질문 중에 좀 이어서 연결되는 질문을 드리면 교수님께 좀 질문 드려 볼게요. 연수구청의 박정재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그럼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네.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생태계라는 말을 왜 데이터에 붙일까,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생태계는 말 그대로 이렇게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흙탕물이 있을 수도 있고 맑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즉 데이터가 이제는 관리를 넘어서 이제 활용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 is money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데이터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강제로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럼 그거를 계속 최신성을 보장시켜야 되고, 계속 이게 오류가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 관리를 계속. 그래서 이제 데이터 생태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 생태계를 이제는 이 디지털 전환 시대나 이런 어떤 플랫폼 시대나 이런 4차 산업에서는 그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 생태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지자체가 그러면 데이터 생태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좀 고민해 보면, 그 지자체만의 그 지역의 생태계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자체가 있으면 그 지자체에 그 에어리어가 있을 거예요. 에어리어가 있으면 거기에 실제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즈니스하는 또 주체, 그리고 그 중에 서비스를 받는 그 지자체 주민,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스테이크홀더라고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세 개끼리의 이제 데이터 거버닝을 어떻게 각각을 잘 세울 거고, 그들 간의 데이터 흐름을 이렇게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자체 차원에서 한번 이제 접근을 해 보면, 거기서 그 다양한 어떤 그 기준이나 이런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쭉 체크리스트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비는 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게 데이터를 실제 관리하는 데이터 오피서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는 우리가 많은데 우리가 정작 그런 어떤 기업들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서도, 지자체 중에서도 진짜 학생들 같은 그런 스타트업도 있을 거고, 학생들, 그 다음에 그런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거든요. 그 내부에 또 이제 그 구분을 좀 시켜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그 자기들의 그 지자체에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아, 우리가 이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아직은 안 되는구나. 그게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AI를 막 도입하고 뭐 서비스를 막 하면 그게 될 것 같다고 다 그러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수준을 스스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접근했다가는 이제 낭패를 보는 거죠. 이거 돈은 돈대로 썼는데 그게 실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이제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모 책에서 얘기를 하지만 3단계거든요. 디지타이제이션,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려면은 맨 처음에 디지타이제이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야 돼요. 이런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이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뭐 데이터가 없으면 말 그대로 디지타이제이션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위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갈 수.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측면에서 한번 지자체가 한번 그 차원에서 데이터 생태계를 한번 그려보면 그렇게 해놓으면 또 윗분들도 더 막 강요를 안 해요. 윗분 그 지자체 장분들도 우리가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좀 더 이건 잘해보자. 이게 대화가 되거든요. 그런 어떤 측면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재료가 많이 있다고 해서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네네. 정말 나한테 맞는 그런 데이터들을 네. 선별을 해야 되는 작업도 중요하고 네. 또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잘 알아야겠네요. 네네, 내가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네. 있는지에 따라서 그 활용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그 광주광역시에서 김주현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데이터 품질 관리 일반 담당자가 하기에 너무 전문 분야인 것 같은데 좀 예산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고요. 또 그 관련해서 고창군의 김영윤 선생님께서도 인공지능 시대에도 데이터 품질 관리가 중요할까요? 라고 하시면서 품질 관리라는 것 자체가 그 선생님 표현입니다. 노가다 성격이라고 선생님 표현이 이제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품질 관리라는 것 자체가 또 그 의정부시의 권성민 선생님께서는 품질 관리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나 인력 문제로 실질적인 관리가 너무 어렵다라고 또 이제 그런 힘든 사항을 또 여기다 적어 주셨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말 그 데이터 품질 관리 왜 중요할까요? 네. 데이터 품질 관리는 이제 사실 처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결국에는 데이터는 쓰여질 거예요. 데이터는 쓰여질 거고 데이터가 쓰여졌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방법은 결국 데이터 품질, 높은 데이터 품질입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연구였냐면 만약에 어떤 AI라든지 서비스의 모델을 바꾸는 방법과 데이터의 품질을 바꾸는 방법 두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AI 성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좋은 모델을 쓰는 것보다 좋은 데이터를 쓰는 게 훨씬 더 낫더라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럼 같은 비용과 예산을 들이더라도 AI 모델이라든지 서비스를 바꾸는 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모델은 유지하되 혹은 모델은 단순한 걸 쓰더라도 좋은 데이터를 넣으면은 굿 데이터가 나오면 굿 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연구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많은 지자체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업 담당자는 실제로 이걸 해보시면 엄청 힘듭니다. 저도 여러 번 해보고 또 이제 그런 어려움을 들어는 입장에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생성형 AI 앞서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거든요. 뭐 익히 아시다시피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는 생성형 AI가 제일 잘한다, 머신이 제일 잘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점점 더 기술이 발전되면서 공무원분들이나 혹은 공공기관에서는 요구받는 것들이 좋은 규칙 혹은 생태계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규정, 지침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실제로 지금도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산 안 들이고 인력 안 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사실 이제 직접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 현재 변화되고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희가 데이터 모델링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생성된 AI가 나오면서 이것들을 자동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은 뭐 표준화, 그리고 논리면 분석, 데이터 품질 진단 규칙 생성, 그 다음에 진단 규칙을 자동 매핑하는 거를 과거에는 되게 뭔가 룰 베이스로 막 하나하나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그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가 이 데이터 그리고 이 업무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에 대한 진단 규칙 혹은 표준화들을 자동으로 해주기 시작했고요. 이제 이 기술들이 지금 민간에 있는 기업들은 하나 둘씩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다,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하냐, 저도 이제 뭐 표준화 품질 관련돼서 데이터를 볼 때 혹은 그게 제 업무가 아니더라도 데이터 활용할 때 항상 부딪히는 게 데이터가 안 맞아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저도 GPT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수정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이제 여러 가지 프롬프트라든지 시도를 통해서 좀 자동화를 해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도에서 오늘 발표했었던 것도 보여드렸는데요. 좀 기존에 있는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런 AI 기술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교수님께도 네. 드릴게요. 역시 우리 전영하 선생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저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뭐 하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건 이제 저 소견이에요. 제가 예전에 현업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랫폼 정부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부는 최대한 업무를 줄인다. 데이터에 대한 품질도 표준화는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품질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정부가 관리를 하겠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서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할 생각하는 법률에도 보면 그게 있어요. 면책 조항이 있어요. 품질이 데이터를 냈는데 문제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그 공무원이나 그 공공기관에 있는 분을 탓하지 않는다. 그게 법에 넣어놨어요. 그렇게 그걸 넣어놨기 때문에 개방을 이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많은 그런 우리 그 석학들도 그렇고 외국에 계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로우 데이터 나오를 옛날 많이 했었어요. 로우 데이터. 이게 왜냐면 우리가 그 정부가 사람이 건드리는 순간 좋은 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건드리지 않고 내 논문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나 다양한 예를 들면 아까 생태 얘기했지만 그 품질을 하는 관리를 잘하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밸류체인 업체들이 또 생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딜레마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정부가 어떤 최소한의 어떤 정부의 어떤 그 기준으로만 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기업들한테 맡긴다. 아까도 그 훌륭한 그 책을 지으신 그분도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그냥 고객에게 최대한 맞추는 게 그 품질이 중요해지는 그 품질이 높아지는 거다. 그를 애써서 정부가 뭐를 이렇게 막 건드려서 주는 거는 그는 조금 아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둘째 내부적으로 관리를 할 때도 우리가 보통 스케일러빌리티라는 컨셉을 얘기 많이 합니다. 스케일러빌리티가 뭐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를 고려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계층화를 시켜서 이 정도의 데이터는 굳이 뭐 이렇게까지 그리고 근데 되게 많이 쓰이는 데이터면 정말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스케일러빌리티라는 컨셉이죠. 그래서 그런 접근을 좀 해서 그 공무원이 또 직접 한다기보다는 정말 내부 보안 자료다 이러면 그 내부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개방 가능한 공공 데이터라고 하면 그 업체분들 그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활용해서 그걸 또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뭐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데이터 개방이나 데이터에 대한 그 정책은 돈을 많이 정부가 쓰자고 하는
정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두서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마치 그 헬리콥터맘처럼 그 간섭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보다 좀 방목해서 키운 아이들이 더 잘 자라듯이, 네. 데이터 역시도 마찬가지로 네, 좀 날 것을 던져줘야지 그 날 것을 가지고 놀면서 창의적인 어떤 작품들이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인 거가 맞는 거죠, 교수님. 네.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일차원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무 네. 훌륭하십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그 실시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데이터 표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 표준 이전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표준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과 업체에 물어봐도 데이터베이스 표준 자체가 없다는 경우와 그게 뭔지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 품질 관리에 저희는 데이터 표준에 0점을 받았습니다. 라고 강릉시의 최윤규 선생님께서 또 네, 질문을 주셨어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또 도움을 요청하셨네요. 네. 네. 출동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 표준이라는 거는 결국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또 안 그런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게 단순히 이제 질문 주신 분의 소속 기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기관들 그리고 많은 민간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축을 하고 나서 유지보수 운영업체가 달라진다거나 혹은 유지보수 운영업체가 계속 하다가 다른 업체로 바뀌었을 때 인수인계라든지 문서가 제대로 이관이 안 돼서 혹은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어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표준이라든지 관련된 문서들이 없어지거나 유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냐,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은 이제 이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DBMS에 있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데이터 표준을 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보통은 표준이 만들어진 걸로 이제 논리 모델, 물리 모델, DBMS에 적용하는 구조인데요. 지금 그게 아니라 반대로 역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DBMS에 있는 테이블 컬럼, 특히 컬럼들을 한번 뽑아 보시고요. 그리고 컬럼들에 있는 용어들을 단어로 분할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 제거를 해서 단어들 리스트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단어들 리스트들이 이제 업무 단어와 형식 단어로 나눠질 거고요. 형식 단어인 경우에는 도메인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또 DB 표준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표준 사전을 만들어지는 구조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초기에 품질 표준 관리를 하는 DB나 기관들 그리고 좀 과거에 구축되고 이후에 좀 고도화라든지 재구축이 없었던 시스템과 DB에서는 많이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좀 관련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요. 대구광역시에서 구병준 선생님께서 또 사전 질문 주신 건데 그럼 그 평가와 관련해서는 그 평가 실효성이 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해외에서도 그런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해외 사례를 문의하셨거든요. 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고 이런 평가들은 사실 이제 국가별로 조금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민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제 민간 주도로 이 데이터 시장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에서 많은 인증 제도들이 있고요. 이제 저희랑 비슷한 게 이제 DMM이라고 해서 데이터 성숙도 모델을 측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 나름의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지금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즉 이 데이터를 품질 관리하고 표준화하고 개방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처럼 이제 평가를 해서 기관들한테 어떤 뭐 점수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지 않고요.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저희 쪽에 이제 벤치마킹을 하시는 경우는 간간히 있어서 저희가 좀 안내드린 적도 있고 한데요. 좀 국가별로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실시간 의견이 들어와서 또 말씀드려 볼게요. 데이터 품질이 중요해질수록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서비스 제공까지 수많은 비용이 추가되었는데 그를 뛰어넘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선순환 생태계는 탄생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또 의견 주셨어요.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다고 하셨는데. 네. 뭐 현실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대구 어디시가 지금 이분은 네, 소속을 안 적어주신 것 같아요. 아마 네. 여기 실제 업무를 하시면서 아마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용이 많이 되는 쪽에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공공기관이고 이제 지자체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게 현실 맞아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중앙의 사이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런 지자체별이나 데이터의 생태계의 상황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평등하게 데이터 품질에 대한 예산을 뭐 100억이다, 100억을 10군데 나눈다면 10억씩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정확한 어떤 활용도나 그 기간이 정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쪽은 이제 과감하게 중앙에서도 예산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 네, 또 연구원님. 네. 사실 데이터 품질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좀 현실적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데이터 품질에 대한 비용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뭐 정보 시스템 구축할 때 비용이 얼만큼 들어가느냐, 단계별로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사이클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품질 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기획 그리고 요구사항 분석 단계부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최대한 잘 반영되어 있는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데이터가 좀 일관성 있고 그리고 현실을 반영한 데이터를 입력 관리할 수 있게 만드신다고 하면은 굳이 뒤에 있는, 그러니까 프론트 단에 가서 굳이 여러 가지 진단 규칙 만드시고 품질 진단하시고 이러실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저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많은 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예방적 품질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안 요청서, 사업 계획서 작성하시는 그 시점부터 품질이라든지 표준 관리하는 과업을 추가함으로써 향후에 운영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을 줄여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처음에 딱 기준이라든지 방향을 잡고 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운영할 때 그 앞서 놓쳤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예방적, 사전적 품질 관리를 좀 더 저희도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기관들한테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방적 품질 관리 관련해서 혹시 사례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예방적 품질 관리는 저희가 지금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 정보화 시스템 발주, 그러니까 유지보수 사업이라든지 구축 사업 발주를 내실 때 그 사전 협의라는 거를 진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범정부 EA라는 곳에서 이제 동일한 시스템, 동일한 목적의 DB들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중복성 검토 단계가 있고요. 그 단계에 앞서서 이제 제안 요청서나 사업 계획서 안에 이제 그 품질 표준에 대한 과업들을, 품질 표준 관리에 대한 과업들을 넣었느냐는 거고요. 지금 이제 사례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한 2년 전에는 이제 큰 시스템들, 예를 들자면 뭐 기재부 사업이라든지 여러 이 행복 이음이라든지 뭐 이호조 이런 시스템들이 발주에 나갈 때 발주 단계에서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잘 들어갔는지, 그리고 감리를 받고 각 단계별로 진행 사항들이 있을 때 산출물들이 제대로 와 있는지. 왜냐하면은 예방적 품질 관리를 통해서 모든 제안 요청서에는 품질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표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담당자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요청이 오냐면은 한 2, 3만 개 컬럼의 표준 용어들이 만들어졌는 겁니다. 그 기업체도 그 과업에 있기 때문에 2, 3만 개 용어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그거를 이제 현업 담당자가 보시는 게 힘드셔서 저희한테 이제 좀 봐달라라고 오면은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게 표준화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예방대 품질 관리 있기 전에는 사실 담당자가 어떻게 업체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과업을 지시해야 되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품질이라든지 표준의 인식 그리고 사업자들도 아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의무라는 것들이 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품질 관리 관련해가지고 또 질문 연관지어 드릴게요. 서초구청의 장원자 선생님께서 데이터 품질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시 체크사항이나 해당 정보 시스템 준공 시에 품질 관리 관련해서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 같은 게 있을지 문의 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구축 유지보수 사업자들한테 데이터 품질 표준 얘기하면은 그런 메타 이야기하면 잘 모르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지금 많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민간 기업들이 오히려 공공에서 나온 품질 표준 개념들로 인해서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기관들한테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딱 한 단계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입니다. 이게 올해 이제 개정이 됐고요.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보시면은 각 시스템의 뭐 구축, 설계, 구축, 운영 단계별로 관리해야 되는 산출물들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 포인트들이 다 거기에 제시되어 있고요. 또 그 양식에 맞춰서 관리를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수준 평가라든지 다른 제도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다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있는 사항들이 준수가 되었는지, 그 지침에 있는 요구 사항들을 준용한 산출물이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잘 활용해야겠네요. 네. 또 관련 질문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이어서 또 드릴게요.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이한희 선생님께서 데이터 가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할 때 가장 중점에 두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또 어떤 점이 또 가장 중요할까요? 네, 시스템 구축과 그리고 또 코딩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이제 조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구축 관점에는 앞서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요구사항 정의와 설계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 표준이라는 약속이 언제 정해지냐면요, 설계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 만들어진 데이터 표준을 가지고 구축을 하게 되고요. 구축된 컬럼은 반드시 설계 단계에 정의된 용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용어에 따라서 진단 규칙이라든지 품질관리 기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언제냐? 설계 단계입니다. 결국에 설계 단계에 나오는 그 아웃라인, 그리고 그때 나오는 규칙들, 표준들, 이 결국엔 나중에 운영하고 품질관리 기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코딩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품질과 표준의 목적은 결국에는 활용입니다. 그 활용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든 정형 데이터든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정의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에 대한 컬럼들을 분석해서 나름의 기준을 정하는 거죠. 자, 날짜는 어떤 데이터에는 연월일이 있고 어떤 데이터는 연월이 있어. 그러면 최소한 연월 기준으로 데이터를 통합하자. 그리고 이 데이터의 컬럼명은 이렇게 하겠다 라는 식으로 나름의 구축은 아니지만 내가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에 맞는 어떤 설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구조를 잡아놓고 데이터를 가공해서 분석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교수님께서는 현황에도 계셨고 학계에도 계시니까 또 조언해 주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시스템 구축이나 네. 또 네, 데이터 가공 네. 그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네. 중점에 두어야 네. 될 부분. 아까 전 선생님 뭐 얘기를 잘 하셨는데요. 저도 뭐 같은 생각이지만 뭐든지 시작할 때 모든 걸 구축하기 전에 시작 단계부터
데이터 품질과 표준화를 고려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하면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뭔가 활용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다시 뭘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일단 뭐 DB에 넣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거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이나 표준화도 좀 같이 그때 고려를 해서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그 많은 분들께서 아마 최근에 그 데이터 관리 업무를 맡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한 세네 분 정도께서 지금 데이터 관리가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정확한 데이터 추출 관리를 위한 조언을 부탁하셨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업무를 새로 맡게 됐는데 초급자도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라고 하면서 그 김지혜 선생님도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데이터를 관리를 처음 하시는 분에게 저희가 좀 드리는 조언은 이제 엑셀처럼 생각을 하시라. 그 엑셀의 개념을 가지고 오시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결국에는 이게 스프레드시트라는 개념과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은 되게 밀접하게 역사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쓰는 용어도 같습니다. 잘 보시면은 엑셀 파일에 A열을 할 때 열이라는 게 영어로 컬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 2, 3, 4, 5 적혀 있는 행이 이제 로우고 이걸 레코드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표준화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컬럼들에 있는 용어들을 표준화한다. 일치를 시키고 일관성 있는 컬럼명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업무를 하시면서 DB를 다루지 않으시더라도 엑셀 취합 같은 것들은 많이 해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저희가 뭐 어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A부터 B부터 C부터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양식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 양식에 어긋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저희가 또 취합하는 단계에서 또 한 번 더 가공을 해야 된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가공을 해야 된다가 결국에는 표준화를 하거나 오류 데이터를 수정하는 품질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데이터를 취합을 할 때 양식에 맞춰서 줬는데 그 양식에 안 맞춰 들어오면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고 제출해야 되는 부분은 담당자는 또 한 번 더 가공을 하거나 혹은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이 데이터 왜 이러냐 이런 확인을 하시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제도, 비용, 예산을 들여서 이제 하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예산 얘기가 앞에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행안부라든지 정부 차원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는 사후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그리고 좀 그런 품질 관리를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사후 수정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실시간 질문이 지금 들어와서 질문 드려볼게요. 표준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런 때는 표준이 우선되어야 하나요? 몇십 년 동안 사용된 데이터의 사용이 우선되어야 하나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준이라는 부분이 지금 결국은 같이 쓰기 위한 게 이제 우리가 표준이잖아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내에서만 이제 썼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걸로 그때 이제 활용했다는 어떤 의미로 들어지는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표준을 하고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게 뭐 사기업이면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데이터를 국민들이 쓸 수 있게끔 기업들이 쓸 수 있게끔 주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결국은 그렇게 표준을 잘 맞춰서 주는 게 결국은 이제 답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느껴집니다. 네네. 네. 실제로 최근에 중앙기관에서는 이런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공공사업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예를 들면 건축법 이런 것들이 막 바뀌어요. 중간에 바뀌면서 관리해야 되는 항목도 바뀌고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범위가 위용도 값이라고 하면 소수점이 기존에는 4자리였는데 6자리로 바뀌어요.
기존에 내 자리에 있는 데이터 값을 신규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는다거나, 그럼 기존의 데이터를 없애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제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한 두 가지 케이스를 봤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컬럼을 유지하시고요, 신규 컬럼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컬럼은 이제 변경된 표준에 따라서 데이터가 적재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맞지 않는 컬럼 데이터들을 이제 널 값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이전에 원래 사용했던 그 컬럼을 이제 향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례는 그 데이터를 좀 동시에 같이 유지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걸 문서화 시켜서 과거에 있는 이 시점의 데이터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할 때나 활용할 때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이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라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최 측에서 발표자 두 분을 너무나 적절하게 잘 섭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송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개념 정의해 주시고, 또 연구원님께서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이해가 쏙쏙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 발표자분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좋은 어떤 이런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되게 좋고요. 제가 그때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하는 시대다라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원 오브 사이드의 업무가 아니라 이게 내가 이제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어떤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일을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결국에는 개인도 데이터를 활용하시게 되는 세상이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용이 예전에는 AI 분석이라고 하면은 생성형 AI 나오기 전에는 정말 어려운 거였는데, 사실 누구나 요즘에는 뭐 회귀 분석이라든지 분류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럴 때마다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결국 데이터인 거예요. 진짜 데이터가 원유가 되고 있고, 데이터의 원유인 데이터를 잘 정제해서 사용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가 결국에는 개인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서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너무나 아쉽지만 이렇게 저희 두 번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3차 세미나에서도 정말 흥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릴게요. 방송 후에 송출되는 그 QR코드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에 응해 주신 여러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도 요즘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